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정일 시대의 북한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김정일 시대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의 시간이니까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최고 권력자로서 집권했던 이 시기에 현재의 북한 체제의 변화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를 잘 이해하는 것은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시작된 변화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변화가 조금씩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권력 세습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임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지배 권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990년대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컬어지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경험한 이후에 북한 사회는 그 체제 수준의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20년이 넘는 시간이지만 그 시기 이후로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성격은 결코 국지적인 변화가 아니라 체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배 권력은 유지되고 있고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 사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들을 모두 총체적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수업에서 모든 측면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북한의 주요 경제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 체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특히 북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그 과정에서 또 북한 정치는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라고 하는 측면들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대내적으로 90년대 북한은 심각한 어떤 변화의 국면에 직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1989년도에 동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1990년이 되면서 독일 통일이 시작됐고 소비에트 체제, 소련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국가가 이제 체제를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 시기에 체제 전환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북한은 대단히 심각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1994년 자신들의 오래된 정치 지도자였던 오랜 기간 장기 집권했던 김일성이 사망하게 됩니다. 어떤 김일성에 의한 이 독재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의 사망은 분명히 북한 체제의 어떤 위기로 작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오래전부터 후계 체제를 준비해 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고 권력자의 사망은 북한과 같이 어떤 위계적인 어떤 정치 구조를 갖고 있는 사회에서는 뚜렷한 어떤 위험 요인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에 대해서 위는 즉 정치 권력, 지배 권력은 성군 정치라는 이름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김정일은 집권하면서 초기에
이 성군 정치라는 이름으로 군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 시기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위기에 대응해 왔습니다. 이 고난의 행군 이후에 이 시장화라고 하는 것은 체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의 성격이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현존사회주의가 그 체제가 유지되었다고는 하지만 북한 사회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들을 살펴보면 저발전된 사회의 그런 속성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즉 경제 위기, 그 다음에 최고 지도자의 사망, 그리고 대외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북한 체제 내부에 어떤 시장화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적인 변화가 있었고 이 변화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론적인 맥락들은 어렵기 때문에 이론적인 맥락들을 최소화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명을 하는 수업을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이 북한의 경제적인 변화입니다. 북한의 경제적인 변화, 이 시기에 가장 큰 경제적인 변화는 무엇이냐면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한은 1948년도에 이제 정부 수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경제 체제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1950년부터 53년까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계획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은 전후 복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겠죠. 물론 전쟁에서 복구되는 그 과정상에서 계획경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1956년, 60년을 거치면서 계획경제 시스템이 계속해서 정비되고 특히 1960년이 되면서 어떤 북한이 자신들의 그런 계획경제 시스템을 이제 완비해 나가게 됩니다. 이른바 대한의 사업 체계와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라고 하는 것을 거치면서 1960년대 이것이 제도화가 이제 정비가 거의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획경제 시스템이 이제 작동을 해왔는데 90년대의 경제 위기를 통해서 이 계획경제가 사실상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배급제가 사실상 중단되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북한은 오랫동안 배급제를 지켜왔습니다. 물론 북한 역시도 한국전쟁이 끝이 나고 나서 이 배급제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의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 배급제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던 그런 정치 세력들이 제거되고 김일성에 의해서 이 계획경제 시스템에서도 흔하지 않은 배급제가 지속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급이 사실상 90년대 경제난으로 인해서 중단되어 버리는 거죠. 이 배급의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계에 대단히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시기에는 기아와 심지어 그 기아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이른바 아사자들이 속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아사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규모를 정확하게 북한이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수가 아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경제 위기였다는 것이죠. 90년대의 경제 위기는. 그리고 생산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고
물론 이 역시도 북한이 공식적으로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대략 20에서 30% 정도밖에 공장이 가동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러프하게 표현하면 10개 공장 중에 2~3개 정도만 정상으로 가동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북한 경제는 외부의 자원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 수입이 필요한데 그 재정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노동과 생산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수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생산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고 배급제도 중단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의 재정 수입이 없었을 것이고 그것을 외부의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른바 자력갱생이 강조되었지만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것을 국내 경제에서는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 자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컸다는 거예요. 특히 공장이나 기업들, 심지어 국가기관들이 이 시기에 어떤 외부 자원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권력기구들이 스스로 어떤 그 권력기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부의 무역회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석탄이나 원자재 등을 수출하고 거기서 이 수입을 얻어가지고 이 자력으로 이 운영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주로 원유 산유국들에서 이런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제 국제 원유 가격이 높기 때문에 원유를 수출하고 거기서 얻어들인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 대신 국내 생산은 대단히 미비한 국가들. 우리는 이런 국가들을 렌트 수취 국가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렌티어 스테이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 원자재 수출이라고 하는 것도 북한의 중요한 수입이었고 북한은 이 시기에 주로 석탄을 많이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경제난이 있었으니까 해외 원조를 이제 받게 됩니다. 한국과 국제사회로부터 해외 원재를 요청해서 요청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1차 핵위기 이후에 이 북한의 경수로 지원을 제네바 회담에서 약속하게 되고 그 제네바 회담의 결과물로 이런 중유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중유 공급도 일종의 이 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환적 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가 좀 지나고 나서 이른바 노동력을 수출하고 그 노동력 해외에 나갔던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그 수입도 중요한 이 수입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국가의 재정의 많은 부분들을 이 외부의 자원에 의존하게 되고 내부에서는 시장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내부의 시장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돈주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인데요. 이 돈주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이 장마당, 이 시기의 시장화를 주도한 인물들입니다. 처음에 시장화는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시장화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중요한 특징은 생산 없는 비생산적인 시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은 여전히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는 않지만 계획경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주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다, 주로 중국산이겠죠. 중국산 상품들을 수입해다가 북한에 유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배급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에 식량과 필품이 부족한 북한 경제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수입해서라도 유통이 되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겠죠. 물론 북한의 이 시기의 시장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마당이라고 하는 시장은 사실은 합법과 불법, 공식과 비공식의 영역을 넘나드는 그런 시장인데 물론 나중에 2003년이 되면 종합시장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표되고 공식적인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이것이 명확한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영역이고 이것을 우리는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북한 사람들은 장마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한 시장의 특징이 뭐였냐면 공급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시장이 있었지만 그 시장을 통해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했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산은 여전히 계획의 영역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적이고 비공식적인 유통망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불투명했어요. 그래서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정치 권력의 비호를 받아야 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물건은 부족하고 여전히 정치 권력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수요는 과잉 수요가 있는 거예요. 즉 왜냐하면 생필품이 부족하니까 이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많은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돈이 많지는 않겠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의 수요자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시장은 독점적이고 어떤 비생산적인 시장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이 시기에 그렇다면 어떠한 외부 자원에 주로 의존을 했었냐 하면 첫 번째는 원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적인 지원,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공되었던 식량과 에너지, 그 다음에 현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물 자원을 수출을 했죠. 주로 석탄이 많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경화 수입. 경화 수입이라는 건 뭐냐면 현금 수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관광 같은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때는 물론 이제 금강산 관광도 있었죠. 우리 같은 경우는 항만과 공장 부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성공단 같은 데서 혹은 이제 그 위탁 공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이 시기에. 즉 이제 북한에서 대신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임금들, 해외 기업들로부터 임금이 지불되는 거. 뭐 좀 그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본격화되는 것이긴 하지만 개성공단에서의 임금도 하나의 경화 수입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척 등이 중국 상인이나 화교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기관 산하의 외화벌이 무역회사들에 의해서 이제 대외 무역 활동이 있고 거기서 벌어들인 수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몽골, 중국 등에서 노동력 수출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 수입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경화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연적인 자원에 의존하게 되면서 북한의 이 경제 시스템이 변화되게 되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면서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계획과 시장을 긴장 관계에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립 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 때때로 긴장 관계에도 있지만 협력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존이 가능한 것이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시기에 북한 경제에서 계획 경제는 사실상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북한 정부는 끊임없이 이 계획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처럼 이야기해왔고 그러기 위해서 생산의 정상화를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생산의 정상화는 지금도 강조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 공장 가동률은 대부분 특히 경제 위기 시에는 뭐 20-30% 이하일 거라고 보고 그런데 경제가 다소 회복되는 98년 이후에서도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공식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장이 가동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어쨌든 이 시기에 공장 가동이라고 하는 것이 30% 내외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계획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김정일 정부는 당시에 북한 정부는 이제 시장 개혁적인 조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게 됐고 이것은 일련의 어떤 시장 개혁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본격적인 이제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보는 개혁 개방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적인 개혁이 북한 정부 스스로 거의 처음으로 공식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 시장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계획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분명히 시장개혁적인 그런 조치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돌연 2005년 말이 되면 어떤 사회주의 원칙을 경제관리에서 다시 강조하면서 보수적인, 즉 계획경제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이 되면 다섯 번째 화폐개혁을 감행을 하는데 이 화폐개혁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서 이 시기에 이 화폐개혁은 사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면 시장화를 약화시키기 위한 시장화의 그 추동력을 갑작스러운 화폐개혁을 통해서 약화시키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화가 지속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겠죠. 북한이 이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중간에 어떤 시장개혁적인 조치가 있다가 다시 보수적인 노선으로 회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화는 계속해서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일단 그렇다면 그 시장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그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시장이 갖고 있는 그 성격은 저발전 경제에서 나타나는 그런 시장의 성격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비생산적인 시장이었어요. 왜 비생산적이었냐면 여전히 생산의 영역은 계획에 우선적으로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그리고 생산을 할 만큼의 충분한 자원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생산 영역이 계획에 있었지만 계획경제 내부에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이 자원이 충분해서 생산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은 유지되는데 계획이 여전히 생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때문에 시장은 그럼 어디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냐면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주로 수입되는 것입니다. 수입 경로는 첫 번째는 이 무역회사, 국가기관 등이 국가 권력기구들이 만든 무역회사에 의해서 수입된 상품들. 그 다음에 밀무역, 즉 밀수를 통해서 수입된 상품들.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조 물자들이 유통되기도 합니다. 즉 국제사회로부터 경제援助를 받았는데 그 경제援助물자들이 시장에 유통된 거예요. 물론 이것은 북한 사회 내부에서도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시장은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불법적이고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했기 때문에 독점적인 특성을 나타납니다. 이때 시장을 독점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이 상인들이 바로 북한에서 돈줄하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생산보다는 유통망을 장악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정치 권력 혹은 관료들의 비호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했지만 그 시장은 김정일 집권 시기에 중간에 시장개혁 조치가 비록 있었고 2003년도에는 종합시장제도도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 사회주의하고는 배치되는 것이었고, 따라서 이데올로기적인 정당성이 약했기 때문에 언제나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때때로 비사회주의 검열이라는 이름으로 단속을 하고 처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속과 처벌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의 비호가 필요한 거였죠. 그래서 이른바 뇌물을 공유하고, 이 시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공유하고, 돈주들은 유통망을 장악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권력은 이들로부터 받아들인 돈으로부터 자신들의 특권, 특히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뭐 일종의 부패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부패라고 하는 것이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정의 내려질 수 있는 것이냐면,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우리는 부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권 세력들 가운데에서는 정치적으로 비호해 주는 대신 돈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음으로써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관료들, 북한의 관료들, 지배계급은 시장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새로운 지배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자신들의 특권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지배계급과 노동자들의 이 성격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이른바 생산관계가 달라지는 것이죠. 과거의 사회주의, 현존 사회주의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던 시기의 관료는 어쨌든지 간에 이 당과 국가의 이 명령을 받아서 계획경제 시스템에서 생산을 채근하고 생산력을 발전시켜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려고 했어요. 즉, 생산이 매우 중요한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정당화하는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화가 되면서, 그리고 계획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이 관료들, 정치 권력은 생산의 문제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생산을 정상화시키는 문제보다는 자신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특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래서 비생산적인 그런 특권 계급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어떤 생산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자신이 비록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의 문제와 연결되어서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문제와 자신의 어떤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는 문제가 깊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게, 그러니까 적어도 이 김정일 집권 시기에는 그렇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오히려 관료들에게는 자신의 특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특히나 이제 이 계획경제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 국방공업과 인민경제 선행 부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중공업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중공업에 대한 이 투자의 확대를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했던 과거의 노선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는 북한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가 이러한 과거의 노선을 고집해서는 어려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치 권력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중공업 부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관료들은 거기에 매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장을 통해서 돈줄을 비호해주고 자신의 특권을,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을 가질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관료들의 어떤 경제적인 토대가 계획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시장이라는 영역으로 변화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관료 계급은 마치 렌트 수출국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석유 산유 국가들의 석유를 수출하고 국내 생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 소수의 지배 계급, 즉 렌트 수출 계급과 유사하게 비생산적인 특권 계급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투자의 문제는 당과 국가가 시키는 대로 공식적인 언명대로 중공업 부분에 대해서 국방공업과 중공업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당의 명령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선 실질적으로는 관료들은 시장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더욱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대부분 공장에서의 노동을 통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생활비라고 하는, 즉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급되고 또 공장에서 이른바 후방공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배급이 지급되는데 이 후방공급이 제대로 지급되지도 않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배급제가 중단되고 생활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니까 이제 최저생계 소득 이하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걸 이제 이 경제학에서 마지널 어택, 주변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주변계층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는 노동자들. 북한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들과 같은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장에 배치되고 나면 공장에 이제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공장에 출근해봤자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장에 출근하지 않는 그런 집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장에 이제 출근하더라도 이제 어차피 월급을 받지 못하니까 형식적으로만 이름을 올려놓고 다른 어떤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북한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인 이동성이 대단히 높아지는데 보면 일단 8.3 노동자라는 게 증가합니다. 8.3 노동자는 어떤 거냐면요. 북한에 공식적으로 공장에 출근하는 것처럼 적은 두고 있고 북한에서 또 출근한 것처럼 취급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장에 일정한 돈을 납부하고 대신 장마당 같은 데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공장에 내는 것이겠죠. 이런 것을 북한에서는 8.3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공장을 이탈해버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북한에서 무직자라고 하는데요. 무직자는 북한에서는 처벌의 대상입니다. 보통은 이제 노동교화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교화형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이 노동 동원을 당하는 거죠. 일종의 강제 노동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적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적자는 뭐냐면 이제 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제 그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그 허가 없이 이제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적이 없다고 해서 무적자라고 하고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냐면 북한 내부의 어떤 유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제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어떤 그 비출근 집단들이 증가하게 됐고 설령 출근을 하더라도 생활비하고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이 위장 실업 혹은 잠재적 실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일은 하지만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노동계급은
사실상 주변계층화되고 말입니다. 즉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기 어려운 최저생계소득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들은 장마당에서 생계를 유지하지만 그렇다고 장마당에서 판매를 할 정도의 충분한 어떤 경제적인 여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부를 축적한 소수의 그 사람들, 즉 돈줄하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이 가정에서 노동을 한다든지 혹은 날품팔이 같은 것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겨우겨우 이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식으로 최저생계소득 이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의 생계를 권력에 의존해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불만을 가지고 저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특히 관료들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화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지속적으로 경제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치 우위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시장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대될 만큼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그러한 계기들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죠. 이것은 어떤 저발전된 사회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수입된 어떤 외연적인 자원들에 의존하는 경제가 이루어지고 물론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이러한 큰 변화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여전히 경제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고 관료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료들은 생산과 투자의 문제에 있어서 과거보다 소홀하게 되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계획을 통해서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장마당을 통해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는 저항하지 못한 그러면서 오히려 정치 권력에 대한 관료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지만 내부의 어떤 구체적인 측면들을 바라보면 어떤 시장화를 계기로 경제 위기로 인한 시장화를 계기로 해서 사회적 정치적인 변화가 이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어떤 저발전된 사회 가운데서도 외연적 렌트에 의존하는 국가들과 유사하다. 특히 이 시기에는 어떤 경제 원조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렌트 수치 국가다라고 북한 사회를 이 시기에 김정일 집권 시기에 북한 사회를 정치적 렌트 수치 국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시장화가 지속되고 있고 어떤 저발전된 사회의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상대적으로 더 경제가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저발전을 완벽하게 극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북한 체제의 이 시기의 변화를 통해서 북한 체제는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로 설명하기 힘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과도기 사회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어떤 저발전된 사회의 측면들이 강화되면서 이것이 계속 변화가 이루어져서 자본주의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이 정치 권력이 이 국가의 재정 능력을 회복해서 진짜 그들의 언명처럼 사회주의를 강화시키는 과거로 돌아가게 될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시기의 모습은 어디도 갈 수 없는 어떤 과도기 사회의 측면들이 있고 이러한 변화의 그런 국면들은 현재까지도 일정 정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